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습니다. 다 찍어놓은 거를 또 찍어야 하다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것이 구조화된 평가보다는 비구조화된 평가에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떤 정확한 형태를 갖춘 그런 검사가 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진위형 같은 경우에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가 이제 명확하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선다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지선다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선택해서 틀렸으면은 해당 정보가 주는 것들이 이 학생이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겠죠. 근데 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런 거예요. 참평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을 구현해주고 그 상황 안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행동을 하게 해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겠죠. 진위형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해당 정보를 아는지 모르는지밖에 파악을 못하는데,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학생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더 어떻게 이제 그 학생한테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줄 수 있는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학습을 더 잘하게 해줄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내는 쪽이 좀 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구조화된 검사의 특징하고 비구조화된 검사의 특징을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웠던 신뢰도 타당도 내용들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데, 비구조화된 평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논술이나 구술, 참평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채점을 했느냐에 사실 신뢰도가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라서 이게 앞 강의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강의에서 했던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학기에 교육 요구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이런 수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이제 다음 학기 차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할 때 이제 시험을 차 교수님이 내고 제가 채점을 한다면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차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차 교수님이 절반 진행하고 제가 절반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 교수님은 요구 분석 쪽을 하시고 전 데이터 시각화 쪽을 하는데, 만약에 저만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가르친 내용들 위주로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문항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둘이 다 같이 가르치고 같이 문항을 냈어. 근데 채점을 서로 반대쪽 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제 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누구한테 검사를 받느냐. 착한 교수님한테 가면 더 점수를 잘 받고, 저처럼 나쁜 교수님을 만나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는 교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구조화된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학생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평가 방법이라면, 이 구조화된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화 검사 때 배웠잖아요.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채점을 하는 시간들도 줄어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 40만 명, 저 때만 하더라도 막 6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의 문제들을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빨리빨리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술 시험이나 아니면은
논술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채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화된 평가는 약간 행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뒀다면 저희는 교수적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두는 형태로 비구조화 평가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특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구조화된 평가 같은 경우는 인지적 능력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정의적 영역도 다룰 수 있고 심동력 영역도 다룰 수 있다 하는 점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험을 볼 때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이해한 거하고 내가 그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느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통계를 전공했었지만 전공해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수식 같은 것도 배우고 증명하는 것도 배우고 그 컴퓨터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배우고 배우는데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접근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봐라 하면은 못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걸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그냥 프로그래밍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단순히 OX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식이 참 거짓을 아는 정도에 그친다면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고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시험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의 글쓰기 능력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뭐 서비스업에 관련된 시험을 본다 하면은 사실 이제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사로 뽑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업 시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얹어서 가야지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협동학습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교재나 교구개발 같은 거 할 때 혼자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같이 조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조별 과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리 팀을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차라리 과제 같은 거를 조별 과제 같은 거는 좀 피하자 약간 그런 주의로 갔었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고 대학에 와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같이 협동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결과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OX나 선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맞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찍어서 맞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진짜로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를 제대로 판별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진짜로 이런 과정들을 유도해서 제대로 풀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형태의 그 시험을 볼 때는 대부분 되게 검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좋은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러면 결국 공부를 좀 했단 소리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내가 너무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MR 카드 마킹하는데도 막 손을 덜덜 떨면서 막 잘못 마킹해가지고 교체하고, 잘못 마킹해가지고 또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불안이 굉장히 이제 높았던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면서 이런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되게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요 시험 하나로 내 실력이 다 평가받는데 시험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수행평가로 오면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사라진다는 거죠. 수능 시험을 만약에 수행평가로 본다 하면은 뭐 논술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 교수님하고 구술 면접을 보거나 하면은 훨씬 그 교과 내용에 대한 거를 교수님들도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검사 불안이 낮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데 왜 수행평가를 안 하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평가를 실시한다 하면은 어떤 문제 상황을 구축을 하고 그 상황 안에서 실제로 이걸 해보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이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거 할 때 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장소를 세팅하는 것도 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사람을 섭외하는 것도 돈이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어떤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 교수자가 문제 상황을 보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채점하려면 OMR 카드는 채점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10초면 할 수 있겠죠. 윙 읽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뭐 한 몇 초밖에 안 걸린다면, 이 교수자는 그걸 평가하는데 참평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약 20-30분의 시간 혹은 1시간의 시간 동안 그 학생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쭉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시간에 10초 걸리던 채점 방식하고 1시간이 통째로 들어가는 채점 방식하고, 이 당연히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러 사람을 채점하면 할수록 차이가 많이 나겠죠. 결국은 채점하는 사람들도 임금을 주고 채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도 당연히 많이 들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구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때랑 저희 때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 수행평가 과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몇 % 이상 성적에 반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수행평가 처음 만드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내보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수학 시험지, 쪽지 시험 같은 형태로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한 형태로 이 시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좋은 수행평가 문항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지필고사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참평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활동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점수를 어떤 걸 기준으로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당 지식은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말로 잘 설명을 못해, 조리 있게. 그럼 이 학생을 몇 점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좀 깎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실제로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알고 있지만 잘 설명을 못한 경우에도 점수를 잘 주는 교수님들이 계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주고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옆에 교수님하고 저하고 점수를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 채용 시험을 봤는데 7월 달에 뭐 3명 뽑고 8월 달에 1명 뽑고 이렇게 됐었나. 7월 달에 1명 뽑고 8월 달에 3명 뽑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험을 봐서 이제 붙었고, 제 아내는 소위 연고대를 나와서 뭐 석사도 연대에서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스펙으로만 보면 되게 좀 엘리트인 친구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8월 달에 또 공고가 나온 거예요. 이 신입사원을 더 뽑는다고. 그래서 와이프의 친한 친구한테 그거를 추천을 해줬죠. 여기 써봐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외무고시 있죠. 외교관 되는 시험을 2차까지 통과하고 3차에서 떨어지고, 코트라라고 되게 이제 좋은 공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서울대 출신의 굉장히 엘리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당연히 이제 될 줄 알았죠. 저희는 와이프도 됐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더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바뀐 거죠. 다른 면접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수를 주는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게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잘하는 사람들을 뽑기보다는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스타일인가 라고 봤을 때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여성이라는 점이 사실은 조직에서 일하는 거에 막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이 수행평가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 되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사고, 수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요리 시험을 보는데 남자가 왔어. 그럼 무슨 남자가 요리를 한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낮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나 점수 부여를 할 때 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행평가 실시 비용이 적지 않다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랑 같은 말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점수 결과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령 내가 좀 잘 봤으면은 그거를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요거를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평가 안에서도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자 간의 그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공공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심사하는 데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5명의 면접관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5명이 각자 점수를 주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의 점수를 빼고 이 3명의 점수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박사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막 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질문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원자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장 안에 감사실에서 나와 있어요. 해당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1명이 배석해가지고 앉아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평가를 보완하는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급하게 다시 녹화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들이 즐거운데 이번 학기에 한 번도 같이 못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로 찍는 건데, 컴퓨터로 찍으니까 저는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따로 영상을 합치지 않아도 되고, 그 영상 다운받는데 오래 걸리고 막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